일본 큐슈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이곳은 일본 3대 야경으로 손꼽힐 만큼 야경이 매혹적인 도시다. 어둠이 내린 나가사키에는 그 옛날 화려했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일본 최초로 서양과 교류한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인 것이다. 1571년 일본 최초의 무역항으로 개항. 거친 바닷길을 건너온 서양의 낯선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다. 쇄국 정책으로 문호를 닫았던 에도 시대, 일본 유일의 교류 창구로 활약하며 나가사키는 개항 후 지금까지 열린 항구로 남아있다. 日本の近世長崎は日本のある意味では文化の始まりと言ってもいいくらいさまざまなものがここから長崎から始まった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도심 사이로 오래된 전차가 달린다. 나가사키 중심부를 통과하는 노면 전차. 100년 전 모습을 꼭 닮은 전차와 최근에 만들어진 전차가 나란히 거리를 수놓고 있다. 일본에서도 전차는 홋카이도, 히로시마 등 몇 군데서만 볼 수 있는 추억 속 명물. 그중 가장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곳이 나가사키다. 느리게 달리는 전차 안에서 바라본 시내는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원폭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기도 했지만 나가사키에는 수많은 서양식 건물과 기독교 유적이 복원되어 남아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유서 깊은 기독교의 도시 나가사키.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하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데는 440년 전 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1571년 포르투갈 함선이 나가사키 항구에 닻을 내렸다. 일본 최초의 개항이 이루어진 것이다. 포르투갈 상인을 시작으로 서양과의 교류에 물꼬를 튼 나가사키. 곧이어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등 서방 선진국들이 밀어닥치게 된다. 작은 오철에 불과했던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활기찬 항구 도시로 바뀌었다. 長崎という町は実は中世の時代は小さな漁村だ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1571年にポルトガル船がポルトガル貿易、日本とポルトガルとの間の南蛮貿易を行う町として新たに作り直したと。そこで今の長崎のルーツはそこにあります。ですので、もともと誕生した生まれた時から海外と交流する、そういう宿命にあった町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서구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 수백 년 전 포르투갈이 전해준 문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개항은 나가사키에 달콤한 선물을 안겼다. 그중 하나가 카스텔라다. 나가사키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스텔라 가게. 카스텔라는 원래 보존 식량으로 오랜 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을 하는 선원들이 애용하는 식품이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빵 카스텔라는 이제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특산품이 됐다. 長崎はですね、最初に鎖国時代ということで、外国の貿易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最初にポルトガル人が来てですね、カステラの作り方が最初に入ってきた土地柄ということで、特にそれには砂糖が必要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砂糖を使ったお菓子ということで、カステラがポルトガルより伝えられた
そこで長崎の和菓子職人、特にお菓子を作ってる職人さんがですね、そういう技術を覚えて、カステラが長崎から全国に、日本全国に広まっていった、こういう歴史がございます。 포르투갈이 전해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드로라고 불리는 유리공예 전문점.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나가사키 비드로 역시 포르투갈이 전해준 기술이 바탕이 됐다. 비드로는 포르투갈어로 유리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뜨겁게 녹인 유리를 파이프로 불어 유리가 식어 굳기 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나가사키의 장인들은 나가사키 비드로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사키를 일본 유리 세공의 중심지로 끌어올렸다. 400여 년 전 시작된 나가사키 비드로의 역사는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571년 개항 이래 나가사키에는 다양한 이국의 문화가 전해졌다. 포르투갈 무역선은 수많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왔다. 나가사키는 포르투갈과의 교역으로 점차 부유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갔다. 개항과 더불어 서양인 선교사들도 들어와 포교 활동에 나섰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日本がキリスト教と同時にヨーロッパのですね、いろんなものを珍しいものを見るんですね。例えば着物なんかね、襦袢っていうの、着物襦袢って言いますよ。それからマントですね、シャツですね。もうそんないろんな生活から何から全て新しいものをポルトガル人から習うのです。それで新しい文化はキリスト教が持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日本人は考えたんです。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호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오우라 천주당. 1864년 프랑스 신부에 의해 세워진 이 성당은 이곳에서 죽은 26명의 순교자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 탄압에 아픔이 서려 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성인의 모습이 슬프게 아로새겨져 있다. 1597년 당시 장군이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린다. 그로부터 시작된 기나긴 기독교 박해의 역사.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자 20명이 오사카, 교토 등지에서 잡혔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나가사키까지. 약 1,000km를 끌려온 이들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일본 26성인 순교 사건이다. 유럽의 문물은 받아들이되 기독교 확산을 막기 위해 에도 막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다. 포르투갈인을 수용하기 위해 나가사키 앞바다에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든 것이다. 1634년부터 2년에 걸쳐 건설된 인공섬 데지마. 막부는 포르투갈인의 생활 반경을 이곳으로 제한했다. 공무상 출입이 허용된 관리 이외엔 일본인의 출입도 금했다. 바다를 향해 열려 있지만 육지로는 나갈 수 없는 닫힌 섬 데지마. 데지마는 쇄국시대 일본 유일의 교역 창구였다. 出島はですね、出ている島といって新しくできた島なんですよね。でそれは1634年にですね、キリスト教を禁止するんですね。でそのキリスト教の禁止のためにですね、ポルトガルは非常に出島に関係キリスト教に関係があるからですね、出島の中にだけ住みなさいと、こう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
それで出島を作ったんです。 그 후 기독 교도들의 반란으로 포르투갈인을 추방한 막부는 1641년 히라도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대지마로 옮겨온다.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 네덜란드는 이후 218년간 일본과 독점 무역을 하게 된다. 19세기 개항 전까지 서양을 향해 열린 유일한 문이었던 대지마. 지금은 도심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지마 옆 바다로 흐르는 수로가 과거 이곳이 섬이었음을 말해준다. 현재 대지마에는 에도 시대의 건물이 복원되어 줄지어 서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복원 사업으로 대지마는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こちらのお部屋は 17.5 畳の部屋と呼んでいるお部屋になります。中には前任の商館長だった、ルーフという人物から新任の商館長になりますブロンホフの方へ事務の引き継ぎを行っている、そういったシーンを展示をしています。一番奥に丸いテーブルがございます。そちらのですね、上の方には朱印状のレプリカを展示をしています。このレプリカの朱印状、こちらの方があ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オランダの国が徳川幕府から許可を得て貿易を行っていたという、そういった証になります。 네덜란드 상인도 그리고 일본인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던 폐쇄된 공간. 대지마 안에서의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은 네덜란드 상관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그림이다. 세밀한 부분까지 그려져 있어 당시 대지마에서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でこれは畳敷き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中に。だから次は宴会の風景なんですけども、これ宴会でも珍しいのはやっぱりテーブルがすで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テーブル食であった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給仕はですね、ちょっと色が違うんで、インドネシアかどこかあちらの人が給仕のボーイとして雇ってあ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それから下が畳敷きになってますけど、この畳は日本だから畳を敷くけども、日本人だったら畳の上はこう砂はスッと上がりますけど、オランダ人はです、畳の上でもこういうスリッパみたいな上靴ですかね、これを履いて上がってきてお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ここに女の人がおりますが、おそらく丸山雄三であったと思われるんです。それから犬がおりますでしょ。飼い犬がもう日本だったら外におるのにですね、オランダだからこの家の中に家を飼ってると。それから次はどんな遊びをしておったかというと、これも玉突きがすでに出島の中にはあったんですね。おそらく日本ではこれが一番古い玉突きの絵だと思います。でここにやっぱり丸山の遊女が来ておって、これは召使いですねという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또한 네덜란드 상관들은 유럽의 생활 물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 생활했다. 악기, 그릇, 의상, 스포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작은 인공섬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의 문물이 교차하던 곳 대지마. 당시 일본인에겐 신기한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18세기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早くから長崎は海外のさまざまな文化を取り入れて、でそれがもう全国に伝わっていきました。長崎に着いたらすぐ全国に大阪や江戸やで全国に広がっていった。でそういう食べ物だけじゃなくて、もういろいろなスポーツの面でもそうですね、バドミントンでもそうですし、けん玉なんていうスポーツもありますけど、そういうものもみんな長崎から始まって全国に広がっていった。 일본이 세국 정책을 펴던 에도 시대, 200여 년간 일본에 입항한 서양의 배는 모두 700척 이상에 이른다. 서양 배는 네덜란드 배를 의미하는데 오직 대지마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 대지마에는 1년에 한 차례 네덜란드 무역선이 입항했다. 주로 4월에 들어와 10월에 나갔다. 나가사키 앞바다에 배가 정박하면 작은 나룻배가 대지마까지 오가며 물건을 날랐다. 하역 작업은 배의 출항지와 승무원 수,
선정물 검사 등을 거친 후 2, 3일 뒤에야 진행됐다. 네덜란드 배는 서구의 다양한 문화와 첨단 문물을 싣고 왔다. 그들이 가져온 것들은 대지마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서구를 향해 열어놓은 작은 문 대지마. 이곳은 육지와 격리된 닫힌 공간이면서 동시에 세계로 뻗은 열린 공간이었다. 개항 이후 네덜란드와의 무역 모습은 현재 복원 중인 대지마에서 엿볼 수 있다. 이곳엔 유럽과 왕래하던 당시의 교역품들이 전시돼 있다. 일본의 수입품은 나사, 유리 제품, 호주, 서양 서적이었고 수출품은 주로 은과 구리였다.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와의 무역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다. 18세기에 이르러 무역 금액을 제한하기까지 대지마는 활발한 교역을 이어나갔다. 당시 네덜란드 상관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다. 범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밑에 깔려 들어온 설탕. 당시 설탕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귀한 품목이었는데 엄청난 양이 유입되면서 일본인들은 점차 단맛에 빠져들게 됐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생사와 견직물을 구입,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무역 이윤을 남겼다. 이후 일본의 의복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색채가 화려해졌다. 経済的にはですね、国内産業が盛んになってきますね。輸出するために。だから輸入するのはですね、もうすでにヨーロッパの新しいものが入ってきますから、日本文化の上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ね。だから出島の交易というのは、日本人がヨーロッパ的なものを知るんですね。 지난 2005년에 문을 연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이곳에선 나가사키 개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해외 무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나가사키 전통공예도 전시돼 있다. 17세기 나가사키가 주로 수출한 것은 나가사키에서 만든 도자기와 칠기 공예품이었다. 유럽의 주문을 받아 유럽식 문양으로 장식한 칠기 제품은 큰 인기를 끌었다. 오칠은 서양에서는 발달하지 못한 동양 특유의 문화. 그래서 일본은 칠기의 나라로 인식됐고 유럽에서는 칠기를 재팬이라고 부르게 됐다. 칠기로 만든 카드함과 같이 서양인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작해 수출했다. ヨーロッパから発注がありまして、今度はヨーロッパに今度はまたさらにそれを輸出するためにですね、日本で作られていた、いわゆる特注品のようなものもありました。ですので、ヨーロッパ向けにですね、わざわざ日本で、ヨーロッパの人が喜ぶような図柄を使って、そして、長崎の伝統工芸の技術を使ってですね、作られていました。日本、ヨーロッパにおける日本ブーム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も長崎からの輸出品が作り出していたようです。 병 입구가 가느다란 도자기로 술이나 간장을 담는 콘프라병도 당시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다. 콘드라병 아래 부분엔 CPD라는 일본 최초의 영문 상표를 새겨 넣었다. コンプラ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意味かっていうと、これはコンプラドールというポルトガルから来た言葉です。で、意味としては仲買という意味をします。これはですね、出島でその商人ですね、商人さんのことをコンプラ仲間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して、で、器の表面にはですね、
オランダ語でヤパンセサキ、ヤパンセソヤという2つの文字が書かれておりますけれど、一つのヤパンセソヤというのは日本の醤油という意味です。オランダ語です。でヤパンセサキというのは日本の酒という意味です。ですからその容器はハサミで作りまして、そして多分長崎近辺でまで運びまして、そこで酒とか醤油を入れて、そして出島に収めて、でそこから海外に輸出されてい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일본 도자기의 발상지 사가현 아리타. 이곳에서 백토를 발견해 일본 최초의 백자를 구워낸 사람이 바로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다. 17세기 초 수많은 조선인 도공들에 의해 찬란한 도자기 문화를 꽃피우게 된 아리타.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당시 아리타 자기는 유럽 전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일본 자기의 명성을 드높였다. 소출용 자기 한복판에 그려진 것은 동인도 회사의 마크, 오늘날의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 그 시절에 이미 시행된 것이다. 동인도 회사 기록에 의하면 아리타 약기는 1659년 한 해 5만 6천여 점이 수출됐다. 江戸時代年代が下がるにした下るに従ってこの長崎の出島を拠点としたオランダ貿易、もちろん VOC なんでしょうけど、オランダ貿易からのそのオランダ商人からの注文でどんどん作るようになったと。多い時では年間3万点、そういうのが有田で作られてたと。ということは3万点もの焼き物を作るっていうことは有田町全体が VOC の注文でヨーロッパ向けの輸出品を作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われます。 유럽으로 수출된 일본 도자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얀 바탕에 다채로운 문양이 특징. 수출된 일본 자기는 유럽의 금속 공예와 결합, 장식품으로 애용됐다. 당시 일본 자기는 생산지 이름을 따 아리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인정받았다. 17세기 초반 자기 생산을 시작한 일본.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는 대지마를 통해 대량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로 알려졌다. 일본의 자기는 유럽의 궁전에서 장식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わけですね。ただ長崎という町がいわばドアというか扉として開いていたことによって、実は鎖国していてもたくさんの情報が日本に入ってきました。それから日本の情報が西洋に出ていきました。その例が例えばオランダで言いますと、レンブラントという画家がいます。で非常に有名な17世紀のオランダを代表する画家ですけれども、彼も長崎から輸出された日本の和紙を使って、自分の作品を作っていますし、あるいは長崎から輸出された陶磁器、それから着物ですね。日本の着物も実は17世紀18世紀のヨーロッパで大きなブームを巻き起こすんですね。 19세기 중반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오직 대지마만이 열린 항구였다. 대지마를 통해 유럽의 갖가지 첨단 문물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과 서적은 일본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オランダの本ですね、オランダ語の本、書籍、そういったものとか、いろんな望遠鏡とか、あるいは顕微鏡とか、天文機器ですね、あるいは天球儀、地球儀、そういったいろんな科学の器具、そういったものを、取り入れてあるのもこの長崎の出島なんですね。非常に、日本人は島国ですから、
非常に好奇心が強くて、特に島の外にあるものに対して好奇心が強くて、その好奇心の、対象が、その西洋のいろんな科学技術であったり自然科学であったりしたわけです。 40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을 뜻하는 하우스 텐보스. 나가사키는 17세기 네덜란드 마을을 고스란히 옮겨와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기념하고 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져온 현미경 그리고 시계 같은 과학 신제품은 일본의 실용 학문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네덜란드 학문이 일본에 들어오는 과정을 기술한 스키타 켄파쿠의 난학 사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본 근대화에 싹이 된 학문이 있다. 바로 난학이다. でランという言葉はオランダを意味していまして、江戸時代はオランダだけ西洋とは関わりを持っていましたから、オランダから来た西洋の学問が蘭学と呼ばれています。でこの長崎は出島から蘭学が入ってきました。西洋の科学とそれから東洋の学問とがこの長崎の地で一緒に出会うという場所でした。日本の学問とそれから大陸の学問とそれから西洋の学問とがこの長崎で出会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ですね。この出島はそういう意味で蘭学の発祥した場所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서양의 학문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서양의학이었다. 특히 외과 수술은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근대 의학서인 해체 신서, 본격적인 난학의 탄생이었다. 또한 대지마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물품은 일본인들에게 귀중품으로 여겨졌다. 재력가들은 전기 발생 기계나 현미경 같은 고가의 물품을 수집했다. 일본인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전기 발생기에 몸을 연결해 서양의 과학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일본各地の若い人々がこの長崎に遊学してくるわけですね。留学と遊ぶと書いて学ぶとも読みますが、長崎に遊学をしてきます。で、それは好奇心から、あるいは、医者であれば漢方だけでは不十分なので蘭方いわゆる外科を習いたい、そういうふうな、あるいはそういう天文学に興味があれば天文学とか、いろんな目的を持っていろんな人たちがこの長崎に集まって、でたくさんの人たちがオランダ語を習いながら一方でさまざまな情報を手に入れて、で日本全国に散って帰っていくわけですね。そういう形をとってます。 난학 열풍의 중심은 의학이었다. 외국인 이름이 들어간 일본 최초의 대학인 나가사키 현립 시볼트 대학. 시볼트는 일본 난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네덜란드 상관의 주치의였다. 出島にはね、医者は一人ですよね。それから助手が一人ったんです。でそれはオランダ人じゃなくてね、デンマークとかドイツ人が多いですね。出島に来たからオランダ人というんですね。シーボルトなんかドイツ人ですよね。オランダ商会東インド株式会社の職員として派遣されてくると。
自分も日本に興味を持つという人が来てるようですね。 그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 정도로 시볼트에 대한 나가사키 사람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가 머물렀던 집터는 깨끗하게 보존돼 있고 그 옆에는 기념관이 세워져 시볼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지난 1989년 개관한 시볼트 기념관. 이곳은 당시 시볼트가 사용했던 의료기기가 전시돼 있다. 홍인도 회사 파견 의사로 1823년 네덜란드를 통해 일본에 온 시볼트. 일본 근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일본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인물이다. 1824년 설립된 나루타키 클리닉과 학교. 시볼트의 뛰어난 의술을 인정한 막부가 일본인에게 서양 의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나루타키에서 시볼트는 일본 청년들을 모아 의학과 생물학을 가르쳤다. 서양 의술을 배우려는 의학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シーボルトは出島から出ることが許されてナルタキというところに学校を作ったでしょ。だからシーボルトを通じてヨーロッパの学問を日本の人たちが全部受けたんですね。でその弟子さんたちが全国に散らばっていきましたのでシーボルトの学問が全国に広がったと考え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この4冊の本はシーボルトがヨーロッパに戻って書いた日本という本です。 한편 시볼트는 일본 문화를 서구에 소개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일본인 의사와 서양 학자들과 교류하고 직접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막대한 자료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에 돌아가 집필한 일본은 서양의 일본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시볼트의 일본은 각 권 모두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여기엔 시볼트가 직접 화가를 고용해 그린 풍속화도 실려 있다. 지형이며 생활도구, 악기 등이 상세하게 묘사돼 에도시대 일본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조선에 관한 언급이다. 시볼트의 책엔 조선 사회의 모습은 물론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은 조선인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총각. 한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동식물의 방대한 표본을 수집, 기록으로 남겼다. 의사인 동시에 식물학자이기도 했던 시볼트는 다양한 식물을 유럽으로 가져가 연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オランダのお医者さんは治療に来る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日本のことをですね研究したいという人が多いですね。なんか植物のことを研究した人、それから動物を研究したい、みんなそれを報告書をヨーロッパで送ってますね。でその時にいろんなお土産を持って帰ってますんです。本屋なんかをね。でそれがまた向こうで大きく影響してますね。 유럽에 일본의 존재가 알려질 무렵 일본의 쇄국 정책도 끝을 맺게 된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내한, 5년 뒤 일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전면 개방됐다. 그 후 수완 좋은 외국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몰려들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 출신의 토마스 글로버다. 그가 직접 설계한 서양식 목조 건물 안엔 글로버와 그의 일본인 부인 스루의 사진이 걸려있다. 손님을 접대할 때 나비 문양이 그려진 기모노를 입어 나비 부인이라 불렸다는 스루. 그녀는 오페라 나비 부인의 모델이 됐다. 라보엠,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나비 부인. 3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2,000회 이상 나비 부인을 연기한 미우라 타마키. 그리고 작곡가 푸치니의 동상이 나비 부인의 비극적인 사랑을 지키고 있다. そして日本の中でも長崎が舞台ですからとりわけ長崎をアピールできる素材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れからオペラの中には日本の民謡がたくさん入っています。このオペラができたのはやっぱりヨーロッパにジャポニズムというか東洋を大変憧れたり崇拝する、風潮があったからできたと言われているので、非常にその西洋人から見た東洋への憧れとか魅力的なものが音楽だけじゃなくって映像的にもたくさん入っているオペラだと思います。 개항 이후 쏟아져 들어온 서양 문화에 나가사키만의 색깔이 더해져 나가사키는 국제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부채꼴 모양의 대지마가 네덜란드인 전용 부두라면 대지마 옆 사각형 부두는 중국인 전용이다. 부두를 따라 이어진 길로 가면 나오는 곳이 중국인 거류지. 오늘날 나가사키의 상하이라 불리는 신치 중화가다. 과거 중국인들이 모여 화려한 차이나타운을 이루었던 신치. 지금도 많은 중국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가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신들의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켜온 일본. 그런 점에서 나가사키는 가장 일본다운 곳이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특유의 멋과 맛이 공존하는 도시. 나가사키의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음식이 바로 짬뽕이다. 카스텔라와 함께 나가사키 별미로 꼽히는 나가사키 짬뽕. 처음에는 돼지고기와 버섯만 넣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점차 나가사키 근해에서 잡히는 오징어, 굴, 새우 같은 해산물을 첨가한 결과 오늘날의 나가사키 짬뽕이 완성됐다. 각종 채소와 해물이 듬뿍 들어간 나가사키 짬뽕은 뽀얀 돼지 국물이 특징이다. 한 화교에 의해 유래된 나가사키 짬뽕은 나가사키 시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전해 내려온다. もともと中国にあるいろんな麺料理がたくさんあります。でその中で、当時中国ではの材料というのはこちらでは手に入りませんので、長崎にある材料、長崎は、海のもの山のものいろんな食材に恵まれている土地だったんですね。そして、中華料理のその技術とそして長崎の食材とを合わせたところで長崎のちゃんぽんが誕生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19세기 후반 나가사키의 한 소학교 사진.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의상을 입고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나가사키는 이 문명과의 공존을 지속해왔다. 나가사키의 독특한 문화는 축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70여 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나가사키 군치. 일본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군치 축제는 매년 10월 사흘에 걸쳐 흥겨운 춤판을 벌인다. 일본, 중국, 서양의 문화가 결합해 이국적인 멋과 나가사키 전통의 멋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やはりそういう海外の異文化とそれから異文明と長く一緒に生きてきた町、共生してきた町という長崎の独自の伝統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が、現代の社会を見てみますとやはり異文化、異文明といかにして共存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テーマ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長崎の人っていうのは非常にフレンドリーで、外国の人たちに対してその理解を示す、それが非常に寛容で、海外の文化も積極的に自然にこう身につけるという、そういう気質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いくつかの理由が重なってこのような非常に特徴のある町になったと思います。 이런 특징은 음식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가사키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드나들던 외국 상인들에 의해 독특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그중 하나인 시포쿠 요리. 책상이라는 뜻의 시포쿠 때문에 식탁 요리라고도 한다. 唯一西洋料理のパステなんですけども、このパステですね。それからこのパステをいただくときにはこういった豚水でもって、でこれいい音するんですよ。パリ、こういう感じで、そしてこれを今この中に入ってるものをこのお手塩って言いまして、このお皿にこう取っ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これが中国料理の角煮ですね。トンポーローと言います。でこれはやはり中国の人の影響でっていうことで、これがポルトガルとかオランダの人、西洋料理、中国料理、それに日本料理っていうこと。長崎はみんなその当時は一人一人の懐石膳って言って命名のお膳でいただいてたんですけども、こうやって一つのテーブルに中国の人も、それからポルトガルの人もオランダの人も日本の人も一緒にテーブルを囲んで、しかも一つのお皿に盛ったものをこの自分のお箸でそのままいただく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交わすことができて、これはいいことだっていうことで受け入れられたと思います。 지난 400여 년간 단 한 번도 바다의 문을 닫은 적이 없는 항구. 해항도시 나가사키는 세계로 열린 문이었다. 그리고 교류를 통해 축적된 다양성과 개방성은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정신이 됐다. 交流を通して培われた文化というのがやはり長崎にとっては非常に重要なもので、これは今後もですね、長崎のこの未来を考えていく上で大変こういうものを生かして、あるいはまた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ものに、あるいは何て言いましょうか、変わる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も基本的にはその当時の交流で培われたこの文化というものがずっと今後も続いていくし、これがまた長崎の特色をずっと発展させ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어떤 한 국가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외부로 열린 개방된 이런 곳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가사키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이 모두 바다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취하던 그 무렵에도 유일하게 일본에서는 외부를 향해서 열린 공간이었고, 부산과 같이 또는 광주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를 넘어선 외부와의 어떤 교류 또는 정보 교환 하는 데 대한 지적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최초의 무역항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싹튼 곳. 440년 전 일본의 변방이었던 나가사키는 바다를 통해 소통하는 21세기 해항 도시였다.